예, 반갑습니다. 이병렬입니다. 오늘 현산서재 문학 강의는 디카시에서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병기하는 문제. 그러니까 디카시에서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써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문제죠. 디카시를 이렇게 창작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그 많은 그 디카시 작품들을 보면은 사진에 그 사진 설명이 없어요. 즉, 그 사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찍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디카시라고 하는 것은 사진과 시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 따로 시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진과 시가 결합해서 하나의 어떤 영감을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디카시에서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 병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디카시 구성을 볼 수가 있죠. 디카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목 1번이죠. 그다음에 2번 작자명, 그다음에 3번 사진, 그리고 4번 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부분의 디카시에서는 빠져 있는 바로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 이렇게. 그래서 디카시는 이렇게 5개로 구성됩니다. 5개의 영역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배치하는 차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디카시의 이론이 완벽하게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요? 저 한국 디카시 연구소 이상옥 대표 그분의 이론,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각 지역별로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그 디카시인 모임들이 있죠. 그 각 디카시인 모임들에서 그 모임을 주도하는 디카시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주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건 없어요.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 이상옥 대표의 디카시 그 창작 입문에 나와 있는 그 이론이죠. 어쨌거나 그런 이론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5가지의 영역, 빈자리라고 하는 제목, 그 다음에 작가 이름, 사진, 그리고 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하나를 덧붙여서 여기에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 주장이 뭐 금과 옥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디카시에서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가 왜 필요한가?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5개의 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5개의 영역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디카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좀 과장되게 말하면 지금까지 발표된 디카시 중에서 99%는 5번째 영역, 즉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가 빠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디카시 이론을 주창한 한국 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옥 선생을 비롯해서 초기 디카시인들 디카시 창작 방법에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후 여러 지방지 혹은 인터넷 디카시 동호회 카페 게시판 등의 발표 매체를 통해서 디카시 이론이 많이 제기가 됐죠. 그래도 그 부분에서도 그런 디카시 이론 제기된 것에도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모두들 알고 있듯이 디카시가 일반시와 구분되는 근거는 일반시와 달리 디카시는 사진과 결합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사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찍은 것인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디카시 초기 시인들이 주장했던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의 도구라면은 소통 당사자들 간에 그 사진과 문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찍었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굳이 밝힐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디카시는 실시간 소통을 넘어서 하나의 독립된 문학작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디카시인들은 정밀하게 사진을 재단하고 순간적인 영감을 다듬어서 자신만의 예술적인 혼을 담아서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를 하죠. 뭐 인터넷 게시판에도 발표를 하지만 이렇게 예술적 의미를 담보한 자신의 디카시 작품을 결코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으로 허비해버리진 않거든요. 따라서 디카시의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병기하는 것은 같은 꽃이라도 언제 어디서 찍은 어떤 꽃이냐를 밝힘으로써 시 속 영감과 결합하여 주제를 더욱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SNS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 도구였던 초기 디카시가 아니라 독립된 문학갈래로서의 디카시라면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도 엄연한 작품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대상을 찍은 사진이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 찍었느냐에 따라 영감이 달라지고 같은 꽃이라고 해도 수목원의 꽃이냐 거리 화분의 꽃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죠. 여기에 덧붙여서 위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속에 제일 밑에 보면은 종가시나무라고 딱 적어놨죠. 제목이나 시 속에 피사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 실체를 명시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 이를 밝힐 수도 있죠. 제주 곶자왈 종가시나무 누가 찍은 거다 밝힐 수도 있습니다. 디카시의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병기하는 것은 바로 디카시가 나는 작자명이죠. 이날 이곳에서 즉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예요. 이것을 찍으며 피사체죠. 문득 이런 영감이 떠오르며 이런 영감 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제목이겠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카시는 사진과 결합하기에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병기해 둠으로써 사진은 물론 그 영감에 신뢰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뭘 느끼세요? 이게 2020년 4월 16일 일산 고봉산 둘레길을 걷다가 그 입구를 지나면서 만난 울타리 너머 중산 1단지 아파트에 있는 나무예요. 이게 요거 이 안에가 이제 중산 1단지 아파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그 상처가 잘 아물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저도 평소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문득 묘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침 오전에 세월호 6주기 기억식 뉴스를 들은 터라 그와 관련된 생각이었죠. 잘려나간 나무까지는 세월호 참사 때 죽은 아들, 딸들 그리고 나무는 부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잘려나간 요 자국 요거는 세월호 참사 때 죽은 아들, 딸이고 이 나무는 부모가 되어서 그 상처를 보듬는 걸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으며 부모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집에 와가지고 디카시에 쓰게끔 잘 오렸어요. 이렇게 그 부분만 확대해가지고 잘 오렸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잘려나간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사진을 새로 오렸습니다. 그리고 몇 글자를 메모해 두었다가 집에 와 사진을 꺼내서 들여다보면서 내 의도를 표현할 수 있게 오려내고 시를 다듬어서 이를 합쳐서 디카시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부모. 잘려나가고 남은 가지 힘줄 붙들고 나무는 몸으로 감싸 그 상처가 두꺼워진다. 자식 먼저 보낸 슬픔 6년째. 제 살점 뜯어 보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즉 이때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맞아요. 세월호 6주기 생각을 했고 세월호 때 죽은 자식들 그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제 살점 뜯어 보듬는 부모들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밑에 2020년 4월 16일 고봉산 입구에서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결국 뭐겠어요? 물론 이거를
제가 뭐 잘 만든 디카시다, 참 뭐 명작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세월호 6주기 그리고 위 사진을 결합하여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이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만든 디카시 중에서 다소 좀 길어요. 네 줄로 되어 있는데 앞 두 행에서는 일반적인 가지치기 후에 나무를 그리고 뒤 두 줄은 세월호 6주기 기억식 그리고 부모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앞 두 줄과 뒤 두 줄, 즉 2행과 또 다른 2행이 합쳐지면서 세월호 6주기 기억식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 나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드러나고, 이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인 2020년 4월 16일 고봉산 입구에서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요겁니다. 또한 그러한 영감을 부모란 제목으로 상징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디카시에서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가 없다면 훗날 이 디카시를 보면서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가 병기되어 있기에 언제 어디서 이 디카시를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와 함께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도 그렇지만 대목이 부모라서가 아니라 이 디카시가 독자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입니다. 사실 가로수만이 아니라 수목원이나 공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나무 가지치기를 하죠. 그리고 가지치기 후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나무 사진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본 나무인가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거 하나 볼까요? 네. 이거는 2020년 7월 26일 서울 종로 트레킹을 나갔다가 사직단에서 본 황철나무 사진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종로 사직단에 가면은 아주 우리가 흔히 사직공원이라고 그러죠. 사직공원. 그건 일본이 만들어낸 말이고 사직단입니다. 사직단. 황철나무 사진인데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때 함께 걸었던 회원 중에 아들 삼형제 중에 하나를 교통사고로 잃고 10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어떤 아주머니를 봤어요. 안악이죠. 그분이 50이 훌쩍 넘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 하나를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그것을 이제 덜어내는데, 즉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직후라 저 나무가 유난히 눈에 띄었고, 저 가지 안 잘렸으면 가지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휴대하고 있던 손전화 꺼내가지고 그냥 사진에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진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오려내고 메모를 다듬어서 디카시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제목은 상처라고 그랬어요. 아들 먼저 보내고 10년, 다른 두 아들 온몸으로 키워냈지만 상처는 여전히 가슴팍에 남아있다. 흔히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날 이제 함께 걸으면서 그 50이 훌쩍 넘은 그 안악, 그 회원이 내게 들려줬던 자기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서 아들 하나를 교통사고로 잃고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요 황철나무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오려가지고 이렇게 2020년 7월 26일 종로 사직단 황철나무 이렇게 나무 이름까지 밝힌 겁니다. 그 시에 영감을 준 회원에게 이걸 이제 보냈어요. 지금 이건 그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까지 액자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디카시를 보냈더니 자신의 마음을 참 잘 담아줬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원본을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원본도 보내드렸죠. 그래서 인화지에 크게 인쇄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거실에 걸어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 그 안악 사는 집에 거실에 가면은 이거 걸려 있을 겁니다. 다른 거 하나 또 볼까요? 이게 지난 2021년 1월 21일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만난 구실잣 밤나무 사진이에요. 나무를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올라 메모를 해두었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내 영감, 내가 저 나무를 보면서 탁 떠올랐던 영감, 그 영감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사진을 또 오렸어요. 그 부분만 이렇게 오렸어요. 그래서 원본 사진을 내 의도가 잘 드러날 수 있게 적절히 오려서 그때 당시 사진을 찍을 당시에 떠올랐던 영감을 적어놨던 거 있죠? 그거 꺼내가지고 좀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디카시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려나간 가지 그 상처를 보듬어 남은 가지는 더 굳게 자란다. 지금까지는 상처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다른 나뭇가지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려나간 가지 그 상처를 보듬어 남은 가지는 더 굳게 자라난다. 뭐 이게 뭐 썩 잘된 작품이다, 뭐 멋진 작품이다, 그거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진을 앞에 소개한 거 2020년 4월 16일 고봉산 입구에서 찍은 사진, 그거하고 형태가 유사하죠? 그리고 종로 사직단에서 찍은 황철나무, 그거하고도 또 유사합니다. 내 시적 영감을 자극하고 이것이 디카시로 만들어져서 다른 일정한 의미를 담아내는 데에는 바로 저 날짜와 장소가 병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황철나무도 그랬지만 이것도 역시 구실잣 밤나무라고 나무 이름까지 정확하게 써놨어요. 바로 거기에 어떤 나무였는지도 밝힘으로써 훗날 보더라도 사진을 찍을 당시의 영감이 더욱 분명하게 남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초기 디카시는 어떤 거였어요?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이었어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가 굳이 필요하지가 않을 수 있죠. 왜? 실시간 소통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내가 지금 실시간 소통하고 있는 그 상대방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무엇을 찍었는지를 아니까 굳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엇을 찍었다고 밝힐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그것이 없어도 훗날 작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성을 담은 독립된 문학갈래로서 디카시라면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가 예술성을 뛰어넘어 작품에 신뢰를 줍니다. 게다가 사진의 의미는 물론 시적 영감까지 작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해줘요. 굉장히 신뢰를 주게 됩니다. 디카시를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든 디카시 속의 사진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찍은 것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작품으로 만들 정도의 영감이 진한 거였다면 이 사진은 언제 어디서 찍은 거라는 거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 기억들을 독자들하고 나눠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디카시는 저렇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빈자리, 제목, 그 다음에 작자 이름, 그 다음에 사진, 4번째 시, 그리고 5번째가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입니다. 저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 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디카시는 일회용으로 소비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만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해서 그 날짜와 장소 병기해 두세요. 더 훗날 보더라도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가 사진은 물론 시 속 영감까지 더욱 밝혀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를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디카시 속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는 디카시 구성의 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주로 작품 말미에 병기하지만 사진 바로 밑에 붙여도 돼요. 저기 5번을 4번 위에 사진 바로 밑에 거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디카시에 왜 사진 찍은 날짜와 장소를 병기하는가? 여러분 알고 있듯이 디카시는 나는 이날 이곳에서 이것을 찍으며 문득 이런 영감이 떠올랐고 이런 제목을 썼다. 뭐예요? 네, 나는 이날 이곳에서, 즉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며 문득 이런 영감이 떠올랐고 그리고 이런 제목을 붙여서 작품을 만들어냈다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게 디카시니까
특히 디카시는 사진과 결합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병기에 둠으로써 사진은 물론 그 영감에 더욱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디카시 속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는 디카시 구성의 한 요소입니다. 이는 주로 작품 말미에 병기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 바로 밑에 둘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오늘 당장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디카시에 지금 당장 기억하고 있다면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병기하는 것 하나만으로 디카시가 신뢰감은 물론 시적 영감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디카시에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안 쓰면 처벌받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디카시에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병기하자는 것은 이병렬의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의 디카시 이론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는데 뭐 이병렬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뭐 법이 되느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문학 이론에 법이 없습니다. 문학 이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 처벌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언젠가는 어떤 더 훌륭한 후학들이 나와서 그동안의 디카시 이론들을 쭉 다 종합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종합해가지고 결론 내려서 아주 멋진 디카시 이론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디카시 이론들은 다 조각조각 다 벽돌이에요. 그 벽돌들이 모여서 모르겠어요.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먼 훗날 디카시가 그야말로 문학의 한 갈래로서 예술의 한 갈래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그날 멋진 주택으로 건물로 그 벽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 즉 멋진 이론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때까지는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디카시 만들 적에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 반드시 넣어야 된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 반드시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넣는 것이 더 작품에 신뢰감을 준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찍은 사진 다 기록돼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디카시 반드시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 꼭 써놓습니다. 피사체가 모른다고요? 그 피사체도 조사해가지고 피사체 이름까지 무슨 나무 무슨 꽃 거리 어느 건물 이런 것까지 다 써놓습니다. 그래야만 사진만이 아니라 시에도 신뢰감을 줍니다. 신뢰. 독자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은 디카시에서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 병기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병렬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금과 옥조처럼 지켜야지. 그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디카시의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를 병기함으로써 사진은 물론 시에도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직접 그동안 만들었던 디카시 꺼내서 그거 하나만 살짝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다시 보세요. 다를 겁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사진이 명확해지고 영감이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